자, 이제 다음 나온 단어 알부민 유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부민 유리아는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알부민의 유리아가 합쳐진 그 합성어죠. 어, 그 유리아라고 해서 소변이고 알부민 앞에서 말했던 단백질인데 유리아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변에서 알부민이 검출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high amounts of albumin in the urine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소변에 알부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앞에 소리가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은 알부민이 이제 어떤 그 지표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간이나 혹은 신장 질환의 지표가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possibly indicating kidney dysfunction 이제 신장의 이제 장애 어떤 그 기능 장애를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알코올 어뷰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알코올에 대한 이제 남용 또는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continuing consumption of alcohol despite alcohol-related social or interpersonal problem 어떤 사회적이나 어떤 사람 사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계속 섭취하는 알코올 남용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알코올 하이드로게나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알코올의 탈수소, 효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을 먹었을 때 분해하는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 몸에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 그래서 나는 술 잘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효소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에 있는 효소인데요. metabolize alcohol into a substance called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알코올을 이제 대사시키는 효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다음날 숙취로 굉장히 고생을 하죠. 속이 메스껍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신체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편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톡식하다고 써 있고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를 ADH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이제 알코올 디펜던스죠. 자, 알코올 디펜던스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 그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이고 progressive disease characterized by excess or and often compulsive drinking, impaired control over drinking, use of alcohol despite of adverse consequences and withdrawal symptoms when alcohol use is discontinued, also known alcoholism. 자, 우리가 줄여서 알코올리즘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금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나오는 이제 알코올리즘이 방금 봤었던 알코올 디펜던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nother term for alcohol dependence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알코올리즘이나 알코올 디펜던스나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알데스테론이죠. 자, 스테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호르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호르몬 secreted by the adrenal gland라고 했죠. 전에도 앞에서 봤지만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는 것은 부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부신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신장의 위쪽에 있게 됩니다. 양쪽 신장이 마치 이제 삼각형의 꽃갈모자를 쓴 것처럼 작은 지방덩이 같이 생긴 구조물이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신이라고 하는
아드레날 글랜드죠. 근데 이 아드레날 글랜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의 역할은 레귤레이트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듐 포타슘 레벨을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 소듐 포타슘이란 말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들 수 있겠죠. 나트륨하고 칼륨입니다. 나트륨하고 칼륨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소듐 포타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나오는 단어가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약물의 이름입니다. 약물의 이름인데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냐? 바로 오스테오포로시스. 자, 오스테오포로시스 뭐죠? 뼈 엉성증. 여러분들은 골다공증이란 말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뼈의 실질 조직 자체가 점차 감소되는 질병이 되게 됩니다. 노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이 이러한 뼈의 감소를 줄여줌으로써, 늦춰줌으로써 이제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약물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alimentary canal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다른 말로는 gastrointestinal 또는 digestive tract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소화관이죠. 우리가 식도,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항문을 거치는 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digestive tract 또는 gastrointestinal trac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말로도 alimentary cana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양 공급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알러젠입니다. 자, 알러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죠. 알러직 리액션을 유발하게 되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털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먼지라던가 여러 가지 하여튼 오염들, 이런 오염물질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신체에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러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알러직 리액션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그 단어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알러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알러직 나옵니다. 알러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해롭지 않은 물질인데,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성향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알러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뭐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뭐 동물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뭐 음식물이나 예를 들어 뭐 땅콩 같은 견과류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알러직 리나이티스죠. 자, 알러직 리나이티스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 비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알러지성 비염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계절성 이런 계절성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콧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컨제스천,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알러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IE라고 하는 이제 이 매개로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매개로 하는 어떠한 이제 면역 반응에 이제 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이런 알러젠에 의해서, 알러지 유발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코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 알러직 리나이티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 아래 단어, 그 다음 단어에 있는 거 있죠? 알러지라고 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뮨 시스템의 리액션, 면역
시스템, 면역계통의 이제 반응, 예를 들어서 뭐 붉게 나오고 열이 난다던가 재채기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근데 그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특정한 그런 그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봅시다. 자,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알로피시아라는 단어가, 자, 세 개가 이제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자, 먼저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로피시아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알로피시아는 탈모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탈모. 머리가 빠지는 게 탈모죠. 탈모를 알로피시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에 따라서 뒤에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알로피시아 아레아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자면 원형 탈모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형 탈모증이라는 거 들어봤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두피에, 스칼프에 생기는 패치, 어떤 이제 그 반점, 그러니까 이렇게 패치 형태의 헤어로스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오토이뮨 컨디션입니다. 자, 오토이뮨 컨디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이제 질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을 마치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로 인식을 해서 우리 인체가 스스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피에 생기는 일부 형태의 이제 원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치의 형태에서의 헤어로스가 심한 경우에는 퍼머넌트, 영구적인 헤어로스를 유발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알로피시아 토탈리스인데, 요거는 머리 전체, 두피 전체, 그러니까 앞, 뒤, 뭐 할 거 없이 전체에서 이제 헤어로스가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전두탈모증, 이렇게 전체의 머리에 털이 빠지는 걸 전두탈모증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머리털을 지나서 머리털을 뛰어넘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엔타이어 바디에 있는 모든 털에 이런 소실, 뭐 모든 털이 다 빠지는 이런 증상을 우리가 알로페시아 유니버살리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레아타부터 토탈리스, 유니버살리스 점점점 그 헤어로스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알파셀인데요. 자, 알파셀은 일반적으로, 자, 알파셀이 있으니까 무엇도 있을까요? 그죠? 베타셀도 있겠죠. 자, 알파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의학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알파셀은, 판크레아스에 있는 셀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판크레아스는 뭐죠? 우리가 이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장기에 여러 가지 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알파셀하고 베타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알파셀이 됩니다. 그럼 참고로 베타셀은 뭘까요? 베타셀은 뭘 분비하는 장기 부분일까요? 판크레아스에서? 그렇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셀이 되게 됩니다. 자, 알파셀에 이어서 알파 웨이브가 나오네요. 자, 알파 웨이브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알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파형의 유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파동의 유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뇌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그 파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세타파, 감마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파파라고 하는 알파 웨이브는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그 브레인 웨이브의 한 유형인데, 일반적으로 릴렉스드 돼 있고요. 깨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시각적인 어떤 그 인풋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이완된 상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몸이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이완된 상태를 우리가 알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명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알파파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왕 우리가 그 뇌파에 대해서 브레인웨이브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알파파 다음에 베타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베타파는 그러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느냐? 보통 알파파가 이제 8에서 13Hz라고 한다면 베타파는 13에서 한 30Hz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베타파는 사실은 평소에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할때 많이 발생하는 파동이면서 일상적인 인지작용이나 사고 활동을 할 때 이런 베타파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제 30Hz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마파라고 하는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마파는 우리 인체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죠. 긴장이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감마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델타파나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죠. 각성 상태와는 반대고요. 이제 세타파는 우리가 최면이나 또는 졸음 상태, 그러니까 약간 졸린 듯한 몸이 노고나 아까 우리가 알파파 얘기했는데 알파파보다 더 낮은 상태인데요. 헤르츠가 낮은 상태인데 좀 이제 졸리는 약간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또는 최면 상태가 되게 됩니다. 보통 아기들한테 소아나 유아기에 많이 발생하는 파가 이제 세타파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헤즈가 더 내려가게 되면 델타파라고 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델타파가 되면은 사람은 이제 수면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파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뇌의 이제 그런 인지 기능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거나 이제 짐작해 보거나 이제 검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머리에다가 막 이것저것 붙이고 파형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브레인 웨이브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타입 다이아베티스의 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인데요. 자, 여기 이제 다이아베티스라고 하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다이아베티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뭐죠 이게? 당뇨죠, 당뇨입니다. 근데 당뇨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죠? 당뇨라고 하는 게 왜 당뇨예요? 소변이 달달해지다고 설탕 당자에다가 소변 요자죠. 그래서 설탕이 달달하다, 아니, 소변이 달달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소변에서 당 성분이 나올 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혈액에 그만큼, 당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높아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이런 당뇨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뇨의 원인은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 하면은 앞에서 공부했었던 판크레아스에 있는 베타셀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분비 부족 때문에 이제 당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기전에서는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인슐린과 뭐 포도당, 글루코스의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건 인슐린의 분비 부족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당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뇨가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은 전체 당뇨병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당뇨를 우리가 타입 1 다이아베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인슐린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을 타입 2 다이아베티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 1형 당뇨, 2형 당뇨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2형 당뇨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비만이죠. 비만 또는 고혈당 상태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입 2 다이아베티스를 치료하기는 약물 중에 하나가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니비션 시켜주는 약물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이아베티스에 대해서 나오면 당뇨가 정확한 명칭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또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자, 알베올라본입니다. 자, 알베올라본. 자, 알베올라란 말을 다른 쪽에서 쓰기도 해요. 이제 요 다음 단어가 나오는데, 요 알베올라라고 하는 말에 이제 본이 붙으면, 뼈라는 말이 붙으면, 요거는 우리가 치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티스를 서포팅 해주는 턱뼈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 뼈죠.
이 뼈를 우리가 알베올라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치아가 이제 꽉 박혀 있는 우리가 윗턱과 아래턱, 맥실라하고 이제 만디블이라고 하는 뼈에 요 치아가 티스가 이제 곰포시스라고 하는 그 이제 관절의 형식으로 유형으로 이제 관절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요. 그 붙어 있는 치아가 들어가는 그 뼈를 우리가 알베올라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치아는 우리 몸에 이제 입 안에 있는 요 단단한 물질인데요. 이 치아는 사실은 그 겉으로 보이는 이 에나멜질 아래쪽으로 더 복잡한 구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치아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이 에나멜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나멜이죠. 하얗게 있는 치아의 하얀 부분을 우리가 에나멜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에나멜은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에나멜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그 에나멜 아래쪽으로는 실제 우리가 치아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덴틴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게 됩니다. 이 덴틴을 우리가 이제 덴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나멜질보다는 조금 무른 조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덴틴의 속을 보게 되면 덴틴의 안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펄프라고 해서 치수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펄프 속에는 이제 다양한 신경과 혈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맨 바깥쪽이 에나멜, 그리고 덴틴, 그리고 펄프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요 그 이제 덴틴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요 에나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에나멜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었던 여기 그 알베올라 본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요. 요 치아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시멘툼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여러분 시멘트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그 시멘트와 비슷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멘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해서 이쪽 그 치아 부분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툼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알베올라 본 사이에는 강력한 리가멘트가 붙어 있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페리오돈탈 리가멘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단어만 미리 조금 알아두고 갑시다. 자, 에나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덴틴, 그리고 펄프, 그리고 시멘tum, 그리고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그리고 뼈는 방금 공부한 것처럼 알베올라 본이라는 것도 더 있습니다. 껌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알죠? 껌은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껌 얘기하면은 주인껌, 이제 씹는 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껌은 원래 잇몸을 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깅지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껌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베올라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실은 알베올라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게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요때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알베올루스라는 말 쓰게 되는데요. 이건 알베올라인은 이제 복수형이 된 거고요. 단수가 되면 알베올루스가 됩니다. 자, 앞에 나왔던 알베올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단어가. 자, 그런데 이 알베올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고요. 뭐와 관련이냐면 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베올루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폐포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허파에 있는 폐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렁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에어색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기 주머니를 우리가 알베올루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를 더 깊이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폐의 조직 기관은 아주 작은 그 공기 주머니들의 여러 가지 집합으로 모여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알베올루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베올루스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옥시건,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카본 디옥시나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혈액내로 이제 정맥이죠. 정맥류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혈행 중으로 이제 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실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금 말하는 알베올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요거는 일반 이제 우리가
신경계에 관련된 단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입니다. 우리 줄여서 A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다 들어봤죠? 알츠하이머는 뭐죠?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치매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치매를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은 치매라고 하는 거가, 알츠하이머가 곧 치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서 모두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아닙니다. 암네시아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기억상실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치매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치매 중에서도 가역성 치매가 있고요. 비가역성 치매가 있습니다. 가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치매가 있고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뇌의 특정 부분에 혈행이 이렇게 순조롭지 못해서 혈액이 잘 안 돌게 되면 기억상실증이 걸리게 됩니다. 기억을 잘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위에 이제 혈행이 다시 복구가 되게 되면 회복이 되게 되면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역적인 리버서블한 치매죠. 근데 기억상실이죠. 근데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일리버시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시작이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스위치가 켜지면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레시브 브레인 디지즈라고 표현을 했죠. 계속 점진적으로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치매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치매가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치료가 아니고 그 진행을 늦추는 게 목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메모리 로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사고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원인 물질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뭐 베타 아모일로이드 이런 얘기도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AMD죠. 자, 이건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 얘기했었죠. 눈에 시력을 나중에 이제 결손시킬 수 있는 시력의 상실이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사실은 이것도 무서운 질병이죠. 이제 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ge-related. 자, 그 다음 나온 단어 암네시아.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암네시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알츠하이머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메모리 로스하고 포겟플리스.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자, 아미그달라가 나오는데,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단어, 이호 명칭도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브레인 공부를 할 때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미그달라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 존재하는 기억과 감정과 관련된 뇌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뇌에 다양한 그 구역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뇌가 하나의 브레인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브레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역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에 있는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이 아직까지 100% 전부 다 그 기능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계속 또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또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뇌의 이 부분은 인간의 이제 공포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포라고 하는 그 감정의 이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게 인간의 공포심과 관련된 부분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이제 아밀라제입니다. 자, 아밀라제 여러분 들어봤죠? 아밀라제 우리가 보통 그 판크레아스에 의해서 분비되는 효소가 되는데 보통 스타치를 이제 그 전분을 슈가로 당으로 분비하는 그러니까 반으로 변하게 하는 깨트려서 변하게 하는 거죠. 이런
효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아밀로이드죠. 아밀로이드. 자, 요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바로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또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 뇌에서 뇌실에서 이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에 쌓이고 그 쌓인 물질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된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단백질인데 어떤 특정한 질환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런 그 단백질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하고 요 알츠하이머 디지즈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단어는 앞에서 했던 거죠. 에어로빅에다가 AN을 붙인 겁니다. 에어로빅.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에어로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호기성, 이제 공기를 좋아하는, 산소를 사용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네어로빅이라고 하면은 그 반대입니다. 그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혐기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oesn't require 오xygen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대사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짧고 그리고 high intensity예요. high intensity exercise. 아주 짧고 고강도의 운동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어네어로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네어로빅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혐기성 운동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네어로빅 엑서사이즈는 어떤 에너지를 이런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나 아니면 웨이트 리프팅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짧은 거리를 단거리를 달린다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걸 든거나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숨을 쉬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죠. 숨을 참고 짧은 시간에 아주 고강도의 그런 힘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운동을 어네어로빅 엑서사이즈라고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단어 애널 캐널은 이것도 기억해둬야 되겠죠?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애널 캐널은 다른 말로 에이누스에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항문이죠. 항문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항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에이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에이누스로 연결된 관을 얘기를 할 때는 아날 캐널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 캐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대장의 일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아날 오프닝, 에이누스로 이제 대변을 내보내는 그 관을 아날 캐널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자,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아날제시아라고 이름 붙이게 되고요. 또는 아날제식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증 여기서도 absence of pain이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 그러니까 무통 또는 진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제식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을 표현을 할 때 아날제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뭐예요? 통증을 없애주는 약물이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진통제가 되는 겁니다. 진통제,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네론이라고 얘기했었죠. 몰핀 이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약물들을 아날제식에 붙이게 되는데 릴리브 페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Analytic Variability. 자, 이거는 통계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 통계에서 어떤 변동성 또는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검증이 이루어진 이 통계에서의 이 차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이 비교했을 때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Analytic Variability라고 이름을 치게 되는 겁니다. 변동성 이렇게 이름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아나필락시스. 자, 요건 또 여러분들 임상적으로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러지 반응이죠.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알러지 반응이 극도로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 막 숨을 못 쉬는 거, 막 그리고 얼굴이 막 부어오르고, 막 이게 이런 그 수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것, 여러 가지 하여튼,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알러지 반응이,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보다 더 심한 상태의 알러지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심하면은 이게 트러블 브레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쇼크에 빠지고 코마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조금 뭐 재채기 하고 뭐 이게 붉게 이게 부어오르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하면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죠. 자, 세 개를 하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성에게 있어의 성호르몬의 이제 그룹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성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염이 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역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되면 자, 안드로게네틱 알로피시아가 생깁니다. 알로피시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탈모라고 그랬죠. 남성형 탈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꼭 그 남성에게도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이런 탈모 증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서 이제 안드로겐 레벨에 의해서 헤어 폴리클 모낭이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이제 좀 이제 과하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안드로겐 인디펜던트 프로스테이트 캔서입니다. 자, 요거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잘라볼까요? 자, 프로스테이트는 뭐냐면 우리 몸에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에게는 이런 장기가 없어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방광하고 우리가 요도의 요 사이에 있게 됩니다. 방광 바로 앞쪽에 있게 됩니다. 요 방광 앞에 있는 요 프로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남성의 비뇨기계와 생식기계가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의 테스티스에서 만들어진 스펌이 요 관을 타고 들어와서 요 프로스테이트에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도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스테이트라고 하는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자, 문제는 여기가 나이가 들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비대한 증상들이 생기고 이제 나중에는 심각하게 되면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스테이트 캔서 하면은 이제 전립선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전립선 암에 이제 치료를 할 때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 세라피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이제 전립선 암을 우리가 안드로겐 인디펜던트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한 거겠죠. 안드로겐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알아셔야 되고요. 프로스테이트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그거에 대해 이런 명칭에서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찝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